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회복지 조사론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이죠. 자, 1번 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이제 루빈하고 바비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비과학적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했었을 때 발생하는 오류들.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참 대단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요새 이 출제위원들이 얼마나 출제할 게 없는가, 그렇죠. 그래서 구석구석 출제를 하는가, 그 출제의 경향들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15회 때 출제됐는데요. 1번 보면 부정확한 관찰은 규칙성을 전제로 이와 부합되는 특수한 사례만을 관찰하는 것이다. 자, 특수한 사례만을 관찰하는 거, 이건 선별적 관찰이라고 얘기하죠. 자, 과도한 일반화는 자, 관찰된 소수의 사건이나 경험을 근거로 현장의 규칙성을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뭐 별로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잘 이 문제에, 그러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선별적 관찰은 관찰자의 자아 특성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 관찰자의 자아 특성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의 개입이죠. 예. 자, 꾸며낸 지식은 자, 의식적 활동의 부조로 현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거 이제 부정확한 관찰에 관한 얘기고, 자아 개입은 일반화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건 자, 꾸며낸 지식, 고정관념과 관련된 얘기다. 자, 2번 봅니다.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역법적 논리의 상대적 우월성을 지지한다. 자, 우리 과학적 방법하면 그냥 간단하게 연역법, 그다음 귀납법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역적 논리의 상대적 우월성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연역법과 그리고 이와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귀납법 사이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죠. 자,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과학적 방법하고 윤리적 실천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예,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자, 모든 지식은 잠정적이라는 태도에 기반한다. 이게 맞죠? 이게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모든 지식은 잠정적입니다. 무슨 소리냐? 앞으로 상황이나 시대, 조건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얻어냈다고 주장하는 이 지식들은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과학 철학을 공부하면서 공부하셨던 이제 대표적인 점진적으로 지식은 누적되어져서 축적되어져서 형성되어진다고 얘기했던 이제 칼 포퍼의 반증론이나 그렇지 않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각 시대의 상황 조건에 따라서 확 바뀌어진다라고 주장했던 우리 누구예요? 그 패러다임을 주장했던 누구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예, 패러다임을 주장했던 토마스 쿤이죠. 예, 토마스 쿤 같은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얻어낸 지식은 다만 잠정적인 지식이에요. 잠정적인 지식. 그래서 모든 지식은 잠정적이다. 즉 변화가 가능하다. 수정이 가능하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 기억하시고, 연구의 반복 요구하고요. 선별적 관찰이 아니죠. 자,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 추구한다. 여기 또 나왔네요. 그죠? 11회, 12회가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를 냈어요, 지금. 예,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경험적 증거에 기반해서 지식을 탐구하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에 의존하고요. 그렇죠? 선별적 관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성 추구를 강조하고, 재현과 반복의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죠. 자, 4번 봅니다. 과학적 조사에 관한 설명. 자, 똑같은 얘기예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또 잠정적이다. 또 나왔죠. 잠정적이라고 하는 단어 계속 등장합니다. 인과관계 규명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조사적 규범적 판단에 근거한다. 조사적 규범적 판단이 개입되면 안 되고, 당연히 과학적 조사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져야 되죠. 관찰에 의한 증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5번 보면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또 나와서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가 아니라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한다죠. 같은 유형, 같은 보기가 나왔습니다. 철학이나 신념보다는 자, 이론에 기반하고 경험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지식을 탐구하고, 현상의 규칙성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그 규칙성을 어떻게 일반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자, 허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허위화, 이게 뭐 거짓말화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허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돼요? 개방적이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허위화도 공부하셨었죠?
자, 6번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사회복사의 윤리적 갈등을 해소할 때 자, 과학적 조사하고 윤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갈등 해소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 뭐 배우셨어요? 우리가 실천론 시간에 윤리적 갈등과 관련해서 해결 방법들 공부하셨었죠. 그렇죠. 윤리적 상대성, 그렇죠. 어느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위치에 있는가, 그 뭐 생평자균 삼사진 실천론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자, 뭐 상관없고요. 자, 뭐 결혼 이주민 조사 시 연구자의 문화적 편견 검토하고 싶을 때, 주민 대표자의 응답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지 알고 싶을 때, 정량 평가 외에 정성 평가 체계하고 싶을 때, 선임 사회복사의 경험적 지식이 타당한지 알고 싶을 때, 전부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죠. 자, 7번 봅니다.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귀납법과 연역법은 상호 배타적이다? 아니, 상호 보완적이다.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귀납법은 이론에서 조작화와 관찰로 이루어진다. 자, 귀납법은 처음에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일정한 유형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보여졌죠. 그래서 유형을 발견해냅니다. 반복되는 유형들을 발견해내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예, 잠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귀납법이다. 공부하셨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같은 자, 일정 명제에서 시작하는 것은 귀납법이 아니고 연역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세워놓고 가설로 시작되면 그게 바로 뭐다? 연역법이다. 연역법은 개별 사례 관찰에서 출발한다. 자, 관찰에서 출발하는 건 무조건 귀납법이다. 경험적 관찰에서 보편적 유형을 찾는 것이 귀납법이다. 정확하게 귀납법의 정의를 5번에서 해놨어요. 자, 8번. 연구 질문에 대한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 자, 연역법은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어떻게 검증해내서 일반화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보면 가설 그리고 조작화 측정 뭐 이것은 이제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고 그걸 이제 놓고 맨 마지막에 가설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역법은 가설로 시작하고 귀납법은 관찰로 시작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8번 보기에 4번. 그러니까 관찰하고 유형을 발견하고 또 잠정적 결론에 이르는 것이 이게 이제 귀납법의 절차죠. 기억해 두십시다. 자, 9번. 인식론에 관한 설명. 자, 인식론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에 있어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이제 과학 철학에서 그 철학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바로 인식론인데 보면 실증주의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재검증한다. 맞죠? 그러니까 실증주의, 일반화시킨다고 했었습니다. 자, 해석주의는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강조하고 맞고요. 실증주의는 적은 수의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표본의 크기를 크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일반화를 시켰었죠.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질적 연구한다고 공부했었습니다. 실증주의는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를 활용한다, 강조한다. 이건 해석주의에 관한 얘기죠. 실증주의가 일반화에 초점을 둔 반면에 해석주의는 질적 연구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해석주의였었죠. 자, 실증주의 해석주의에 관한 설명 또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지금 보세요. 13에 나오고 11에 나왔어요. 자, 해석주의는 또 10회도 나왔습니다.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맞고요. 실증주의는 후리 경험주의라고도 합니다. 경험적 실증주의 또는 뭐 경험주의 똑같은 말이고요. 해석주의는 현상입니다. 현성이 아니고 현상. 자, 현상에 대한 직접적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죠. 직접적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바로 실증주의자들이죠. 실증주의는 객관적 실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봤다. 그래서 그 객관적 실제를 갖고 일반화를 시켰었죠. 해석주의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도구가 존재한다고 봤다.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도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 실증주의에 관한 설명이죠. 5번 틀렸습니다. 자, 사회학에서 추천되는 패러다임 중에 하나인 해석주의 또 나왔어요. 해석주의 10회, 11회, 13회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말이나 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고찰한다. 그러니까 언어 뒤집어서 찾아보는 게 해석주의였었죠.
일반화를 전개하는 것. 일반화 나오면 무조건 실증주의예요. 개인의 일상 경험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 해석주의 맞고요. 현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거, 여러분 실증주의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객관화 이런 얘기 나오면 실증주의죠. 뭐 주관적 해석,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탐구, 그 다음에 질적 연구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건 해석주의입니다. 자, 12번 볼게요. 사회학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됐습니다. 사회학의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비해서 흔하지가 않다. 맞는 얘기죠. 뭐냐면은 사회학 같은 경우 이제 문화, 역사 이런 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단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폐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새로운 개념이 또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한 얘기죠. 자, 보시고 한식의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전부. 이게 토마스 쿤의 얘기죠.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론에서 등장한 얘기입니다. 쿤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봤다.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진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반중주의자인 칼 포퍼죠. 그러니까 칼 포퍼하고 이 토마스 쿤은 서로 의식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에 관한 의식 자체가 틀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동시대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동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토마스 쿤의 얘기. 그래서 존재한다가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13번 보시면 다음 괄호 안에 맞는 것 했습니다. 과학에서 뭐뭐는 과학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동의를 말한다. 즉 일부가 자기들끼리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간주관성, 우리 간주관성이라는 얘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주관성과 주관성들이 모였는데 이 주관성들의 교집합이 생겨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주관적으로 연구하고 주관적으로 연구한 것들 사이에 뭐가 생겨? 뭐가 생겨? 예, 교집합 부분이 생기죠. 그 교집합 부분을 우리는 뭘로 보겠다는 겁니까? 예, 그 교집합 부분을 우리는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객관성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과학적 조사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간주관성이었었죠. 그러니까 절대적 객관성이라는, 우린 객관성을 추구를 하지만 객관성을 얻어낼 수는 없어요. 객관성과 객관성이라는 말 자체를 우린 추구를 하지만 그 객관성을 완전 습득하는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관성과 주관성이 겹쳐지는 그 교집합 부분들, 그렇죠? 그 교집합 부분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객관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예,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간주관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객관성은 바로 간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14번. 쿤의 과학 철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제 토마스 쿤 얘기가 또 나왔어요. 자, 과학은 일정한 방향으로 누적적 진보를 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 누적적 진보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 바로 누구예요? 칼 포퍼죠. 예, 칼 포퍼의 반중주의에서 이제 포퍼는 그렇게 누적적 진보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과학적 진리는 과학 공동체의 패러다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풍미하던 그 과학자들,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되고, 이제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또 다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면 이전 패러다임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과학적 진리는 사회 영향을 받고 패러다임의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동시대에 여러 가지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과학적 진보에는 특정한 패턴이나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진보의 과정이 있었었죠. 전과학이 있고 정상과학, 그리고 위기, 그리고 과학적 혁명. 이 순서에 걸쳐서 어떻게 과학적 혁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15번서부터 이제 윤리 문제입니다. 윤리 문제 우리 조사론에서 반드시 한 문제 등장해요. 반드시. 자, 보면
조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일반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 조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했다. 자, 조사 참여를 통해서 받을 혜택을 조사 후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조사 전에 알려줘야 되죠. 조사 전에. 그러니까 후에 알려줘서 뭐해? 그러니까 조사 전에 알려줘야 거기에 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겠죠.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 대상과 보호자로부터 당연히 동의를 구해야 되고, 조사 과정 중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줬다. 연구 결과 활용 계획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자, 16번 보시면은 사회조사의 윤리적 원칙, 윤리적 원칙은 연구 결과 보고에도 적용되고, 고지된 동의는 보호자를 보호하기에 활용할 수 있고,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더불어 혜택도 고지되어야 되고, 언제? 사전에, 조사 전에, 그렇죠?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만 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익명성이 유지된다는 것과 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 결국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제 조사자죠. 그렇죠? 그 조사자의 윤리적 자세에 의해서 비밀 유지의 가능성이 점쳐질 수 있는 겁니다. 아동 대상 연구에서는 부모 등 후견인에게 고지된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자, 17번 윤리적 문제가 되는 것 한번 했습니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조사 대상자의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 우리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대표적으로 이제 한정치산자가 여기 해당되겠죠. 자, 이런 분들은 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 후견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제거한 후 자료를 공개했다. 자, 조사 참여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다. 조사에 참여하면 얻게 되는 이익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 미리 알려야 되는 거죠. 미리 알려야 됩니다. 조사 과정 중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렸다. 자, 18번 윤리상 문제가 되는 것. 프로그램 신청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실험 설계 참여자로 선정한다. 자, 교수가 보는 앞에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게 했다.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 조사를 위해서 연구자가 연구윤리원의 허가 없이 정신병원에 위장 입원한다. 자,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차량 통행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 운전자에게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예. 예를 들어 1번 봐봐요. 프로그램 신청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실험 설계 참여자로 선정.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일종의 독립 변수가 되는데 나는 동의도 받지 않고 독립 변수가 된다라는 것은 일종의 그냥 몰모트, 즉 동의받지 못한 실험용 동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교수가 보는 앞에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 평가하면 안 되죠. 교수 없이 학생들이 그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비밀이 보장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 조사를 위해서 연구자가 연구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되죠. 어떻게 허가를 받고서 병원에 위장 입원해서 어떤 관찰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그런 짓을 한다면 이건 사실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5번 보면 설문 응답자 선정 과정 응답자에게 비밀로 한다. 왜 비밀로 하죠? 자, 19번도 여러분 볼 수 있고요. 자, 20번도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21번도 그렇고요. 자, 22번 다 한번 여러분 풀어 보십시오.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윤리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는 거.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문제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23번 사회복지 실무자에게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지식이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무슨 소리예요? 조사는 왜 공부하지? 사회복지사가. 자, 그 얘기죠.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고난이 아니고 관한이에요. 관한 임상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 사회복지 실무자의 정책 민감도를 답은 5번이 거리가 멀죠.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23번 같은 거. 24번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고요.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죠. 지금 23번, 24번 보니까 이 조사 방법론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짝수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16회 시험이 짝수회죠. 아마 이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번쩍번쩍 드네요. 자, 이제 사회복지 조사 과정입니다. 우리 알고 계신 조사 과정 어떻죠? 맨 처음에 조사 문제가 있고, 그렇죠? 연구 문제 또는 조사 문제가 발생하고 관련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를 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맨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함으로써 조사 과정이 끝나죠. 25번 보면은 조사 연구의 일부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아동학대는 청소년 비행을 유발할 것이다로 가설 설정. 자, 자료 수집, 아동학대로 관심 주제 선정,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자, 맨 처음에 할 일은 아동학대로 관심의 주제, 즉 조사 주제를 선정했고, 그렇죠. 두 번째로 할 일은 이제 가설 설정하는 겁니다. 이 25번 문제, 그러니까 13회 때 나온 건데요. 여기서 좀 헷갈리게 만든 게 이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이 과연 어느 단계에 들어가냐 이겁니다. 어느 단계에 들어가느냐. 자, 설문지 작성이라는 것은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을 하고 나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이라는 것은 좀 넓게 보면은 바로 뭐죠?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이제 조사 설계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사 설계를 설문지 작성하면서 조사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때문에 다들 틀렸는데 좀 더 쉽게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구조화된 설문지를 만들어야만 그걸 가지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조화된 설문지가 조사 설계하고 관련되어 있든지 또는 자료 수집 영역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자료 수집 안에 설문지 영역을 넣어놨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십시오. 헷갈리라고 나온 문제고요. 26번은 조사 연구의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구 문제의 발견 및 설정은 조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맞죠? 가설은 연구 문제와 그 이론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 문제, 즉 조사 문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설을 설정하죠. 연구 문제 설정은 가설 설정과 조사 설계의 전 단계다. 맞죠? 그러니까 연구 문제 설정하고 가설 설정하고 조사 설계하죠. 조사 문제 설정에서 비용, 시간, 윤리성 등이 고려돼야 되고 당연하고 연구 문제에서 조사 연구 과정은 자료의 분석으로 마무리된다. 뭘로 마무리돼요? 보고서 작성으로 마무리돼야 되죠. 항상 끝은 보고서 작성이다. 기억하십시오. 자, 27번. 자, 조사 과정 단계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자, 연구 주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구성하고 자료 수집 방법 결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설문지 문항 검토했다. 순서가 잘못됐네요. 예, 설문지 문항 검토하고 이제 자료 수집을 했다. 그러니까 이 11회 때 시험 문제가 이제 이 13회 때 시험 문제랑 매우 유사하죠. 그렇죠. 자, 다시 보시고 자, 2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사 연구 단계였습니다. 조사 대상 변수들 사이에 논리적 구조를 설정하고 가설 설정에서 1번화 1위까지 조사한 재반 활동에 대해서 계획 세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조사 설계하는 단계죠. 조사 설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사 순서에 따라서 우리 공부를 해보는데 29번 봅니다. 연구 문제의 서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주로 평서문 형태로 기술되어야 된다. 자, 조사 문제는 항상 의문문이었었죠. 예. 가설이 평서문이었었죠. 가설이. 정확히 얘기하면 조건문이에요. 평서문이라는 거 뭐뭐 다 끝에 마침표로 끝나는 거고 연구 문제는 항상 의문문, 퀘스천 마크로 끝나야 됩니다. 이해되죠? 다루는 범위가 넓게 서술되면 안 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좁게 서술되어져야 되고요. 연구 결과의 함의에 맞춰서 서술되어야 된다. 연구 결과의 함의에 맞춰서 서술되는 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연구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이 서술되는 맞는 얘기죠. 정의관계, 여러분 정의관계, 부의관계가 뭐예요? 정의관계, 정의 플러스고 부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정의관계는 자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었을 때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종속변수도 같이 증가한다. 그게 정의관계. 거꾸로 독립변수 감소하면 종속변수도 같이 감소한다. 이게 정의관계야. 거꾸로 자 독립변수가 증가하는데 종속변수는 감소해. 거꾸로 독립변수 감소하는데 종속변수는 증가. 이걸 부의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예. 뭐냐면은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노인의 우울증은 감소할 것이다. 치료 레크레이션 제공했어. 그렇죠? 그랬더니 노인의 우울증은 감소. 이게 부의관계죠. 이해되시죠?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노인의 자기 존중감은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그거 바로 뭐야? 정의관계죠? 이해되나요? 자,
정의 관계로 서술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정의 관계, 부의 관계 다 서술되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 문제나 가설은 둘 다 정의 관계 또는 부의 관계로 다 서술되어질 수 있다. 기억하시고. 30번. 다음 연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7개 시도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서 청년 실업률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추세를 분석했다. 보세요. 독립변수는 청년 실업률이다. 예, 독립변수 청년 실업률 맞죠? 예, 독립변수 청년 실업률. 예, 여기서 종속변수는 뭐예요? 범죄율이 되겠죠? 예. 자, 종속변수는 비율 척도다. 예, 종속변수 범죄율이라고 했습니다. 율. 예, 그러니까 비율 척도 맞죠? 예, 그렇죠?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중에서 비율 척도 맞고요. 분석 단위는 개인이다. 여기서 분석 단위는 뭐죠, 여러분? 청년이 분석 단위죠. 청년. 그러면 자, 분석 단위의 종류. 자, 계집공사 기억하시죠? 계집공사.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개인, 집합, 공식적 사회조직, 그 다음에 사회적 가공물, 이렇게 네 가지가 분석 단위라 했었어요. 여기선 청년을 자, 다시 죄송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범죄율에 미치는 건데 분석 단위가 뭐예요? 17개 시도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서 자료를 이용한답니다. 자료를. 그죠? 그러니까 자료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자료라는 것은 여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건 자료를 지금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분석 단위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사회적 가공물이 분석 단위가 되겠죠. 자, 양적인 자료를 분석한 연구다. 맞고요. 종단 연구다. 종단 연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종단전 연구 맞고요. 31번. 자, 오류 등장했습니다. 오류. 17개 시도를 조사해서 대학 졸업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이게 분석 단위 오류죠, 여러분.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서 중위소득이 더 높음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서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게 바로 집단에서 얻은 결과를 개인한테 적용하는 생태학적 오류죠.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렇죠? 그걸 놓고서 소득 수준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높다. 자,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지금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서 중위소득이 더 높음을 알게 됐어. 그걸 가지고 개인한테 전면적으로 적용시켜. 이게 생태학적 오류죠. 우리 분석 단위 오류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개인주의적 오류. 개인주의적 오류는 뭐예요? 개인을 분석 단위로 연구한 결과를 집단한테 적용하는 거죠. 예, 지금 생태학적 오류. 그 다음에 환원주의 오류가 있었죠. 여러분 세 가지 오류 기억하시고. 자, 32번 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해서 A 사회복지사가 간과하고 있는 인과관계 조건은 이랬습니다. 우리 인과관계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공변성, 그 다음에 시간적 우선성, 그 다음에 통제성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A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아동학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 프로그램 실시했다. 자,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지역사회 아동학대 발생 비율을 조사한 결과 그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발견하고 예방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예방 프로그램이 독립변수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종속변수예요.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즉 프로그램 독립변수가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라고 하는 종속변수가 뒤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 우선성이라고 하는 인과관계 조건은 달성하고 있는 거고요. 자, 공변성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어떻게 아동학대 비율이 줄었죠. 그렇죠. 공변이라는 건 함께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제공되면서 아동학대 비율이 줄었어요. 바로 뭐죠? 예, 정의 공변성을 갖고 부의 공변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제공되면서 아동학대 비율은 감소했으니까. 이해되나요? 자, 공변성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말고도 이 아동학대 발생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외생 변수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외생 변수를 통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그 외생 변수를 통제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그렇죠?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또 B라고 하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아동학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지도 몰라. 이해되나요?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하지 않은 거죠. 이건 통제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막게 하려면, 통제성이 있다고 하려면은 무슨 했더니만은 거기에 관련해서 이 학생들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정확히 어떻게 통제했고 외생 변수를 어떻게 막았고라고 하는 지문이 이 안에 들어가 줘야지만 통제성도 있는 거예요. 다시 인과관계 조건 세 가지: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통제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논리성, 간결성 이런 것들은 아예 보지도 않죠. 예, 그럼 시간적 우선성, 공변성, 통제성 1, 4, 5 중에 하나인데 공변성하고 시간적 우선성 됐고 통제성에 관한 얘기가 이 지문에 없기 때문에 빠졌다. 정리됐고요. 자, 변수 봅니다. 33번.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독립변수는 모든 형태의 척도가 활용될 수 있다. 맞죠?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다 쓸 수 있고요.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자, 매개변수는 뭐요? 이렇게 생긴 거죠. 독립변수 X, 종속변수 Y가 있었을 때 요 안에 쏙 하고 들어가 있는 게 매개변수였었죠. 그러니까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다가만 영향을 미치죠. 자,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와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자,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의 관련성이 매우 있죠.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와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라 종속변수에 영향을 줘. 그러니까 원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건 독립변수만 줘야 되는데 독립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이 붙어갖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된다고 우리 공부했죠. 그게 통제변수였었어.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는 거고. 자,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자, 조절변수라는 것은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죠.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다 종속변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종속변수의 수는 외생변수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그 답은 1번이 맞다. 자, 좀 까다롭게 나온 문제였었어요. 자, 34번 봅니다.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대안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설명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실제 관계가 없어. 둘 사이 인과관계가 없는데 바깥에 있는 이 변수가 들어와서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죠. 그게 외생변수라 그랬었어요. 자, 대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맞고요. 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허위적 관계를 밝히는데 써먹을 수도 있다. 그렇죠. 매개변수와 통제변수는 같은 의미다. 이게 무슨 소리지? 매개변수와 통제변수를 같다라고 볼 수는 없고, 통제변수의 한 종류로서 매개변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변수의 한 종류로서 매개변수가 있는 거죠. 종속변수는 결과변수로서 독립변수에 의해서 변이값을 갖고, 변수는 최소한 둘 이상의 변수값으로 구성된 변량값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둘 이상의 변수값이라는 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9회 변수에 관한 설명 옳은 것 했습니다. 종속변수는 예측변수다. 자, 종속변수는 피예측변수죠. 예측변수는 뭐야? 독립변수가 예측변수죠.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원인변수가 된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원인변수? 자, 이게 매개변수인데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결과변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종속변수에 있어서의 원인변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독립변수의 다른 말이 원인변수였었잖아요. 그죠? 종속변수의 다른 말이 결과변수고. 정리됐죠? 자, 연속변수의 대표적인 예가 더미변수다. 자, 우리가 변수의 속성을 갖고 연속변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 3변수로 나눴었죠. 우리가 더미변수라는 게 뭐냐면 이진법적 변수예요. 즉 0과 1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변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 나쁘다로만 답하십시오. 자, 좋다가 0점, 나쁘다가 1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변수 시리즈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더미 변수라고 해요. 0과 1. 이진법이죠.
0과 1로만 구성되어지는 변수. 자, 그 변수는 당연히 어떻게 돼? 2, 3변수죠. 당연히 더미 변수는 2, 3변수입니다. 연속 변수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선행 변수를 통제해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는 유지된다. 그렇죠. 선행 변수 통제해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맞는 얘기죠. 결과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다. 자, 결과 변수가 종속 변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35번은 결과 변수하고 종속 변수가 똑같은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못 푸는 문제야, 이게. 그죠? 자, 36번. 조절 변수를 활용한 가설에 해당하는 것 했습니다. 자, 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독립 변수, 삶의 만족도가 종속 변수. 이거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만 구성되어져 있죠.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이 성별이 조절 변수에 해당하죠. 그래서 자,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성별이 소득에 영향을 주고 이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뭐 이런 형태. 이게 바로 뭔가요? 조절 변수입니다. 성별이.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도 소득 독립 변수, 삶의 만족도 종속 변수고요. 소득은 의료 접근성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 있고 의료 접근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 자, 의료 접근성이 뭐야? 매개 변수죠. 여기서는요. 소득이 독립 변수, 삶의 만족도가 종속 변수, 의료 접근성 바로 뭐야? 매개 변수죠. 비슷한 소득일 때 거주 지역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난다. 자, 소득이 비슷할 때 거주 지역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차이가 난대요. 자, 거주 지역이 독립 변수고 삶의 만족도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37번. 매개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립 변수에 선행한다. 자, 매개 변수. 독립 변수에 후행하죠. 뒤에 붙어 있지. 이거 틀렸어요. 종속 변수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자, 종속 변수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왜요? 종속 변수의 독립 변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할 때 많이 써먹습니다. 매개 변수를. 매개 변수가 2개 이상인 연구 모형도 가능하다. 맞고요. 모든 측정 수준의 변수가 매개 변수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38번.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조절 변수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복지정책이 소득 수준 향상의 원인일 때 복지정책은 독립 변수다. 맞죠? 소득 수준 향상은 종속 변수고 소득 수준 향상이 경제 발전의 결과라면 소득 수준 종속 변수다. 맞죠?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를 조사할 때 경제 수준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통제 변수가 되는 거죠. 경제 수준, 통제 변수 맞고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을 통제하고 여기서 복지 정책이 독립 변수고 빈곤 감소 효과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경제 발전으로 복지 정책의 재원이 늘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면 경제 발전은 매개 변수다. 자, 경제 발전으로 복지 재원이 늘고 그것이 생활 수준을 끌어올렸어요. 그럼 복지 정책의 재원이 독립 변수고 생활 수준의 향상이 종속 변수인데 그렇죠? 그럼 경제 발전은 뭐야? 이거는 매개 변수가 아니라 조절 변수죠. 조절 변수. 경제 여건에 따라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가 달라진다면 경제 여건은 조절 변수가 된다. 당연하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조절 변수예요. 매개 변수가 아니고 가운데 낀 게 아니죠, 지금. 자, 다음 가설에서 사용된 변수의 종류를 옳게 나타낸 것은 교사의 지지가 높으면 집단 따돌림이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집단 따돌림이 독립 변수고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종속 변수인데 교사의 지지는 조절 변수가 되겠죠. 40번.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실제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사용하는 변수, 이걸 우리가 통제 변수라고 했었죠. 조절 변수, 통제 변수, 매개 변수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세 가지 봐두시고 41번. 자, 다음 가설에서 기억에서 디귿에 의미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연령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사회 응집력의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틀리다. 자, 지역사회 응집력에 거주기간이 미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 응집력이 종속 변수가 되죠. 거주 기간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앞에 있다고 무조건 독립 변수가 아니에요. 지역사회 응집력이 거주 기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사회 응집력이 종속 변수고 거주 기간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연령은 당연히 조절 변수가 되겠죠. 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앞에 붙어 있다고 무조건 독립 변수 아니야. 영향을 주면 독립 변수, 영향을 받으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42번. 다음 가설에서 기역에서 디귿에 의미하는 변수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청소년이 제공받는 전문가 지지는 외상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준다. 자, 외상 경험 독립 변수, 그렇죠? 정신건강 종속 변수,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뭐지? 청소년이 제공받는 전문가 지지, 바로 조절 변수죠. 자, 변수 문제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몇 문제 나올까? 하나는 나올 거예요. 하나.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인데 지금까지 시험은 항상 조절 변수 위주로 나왔어요. 조절 변수. 자, 조절 변수 매우 중요합니다. 나오면 보통 조절 변수 매개 변수야. 자, 매개 변수, 조절 변수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었어요? 매개 변수는 빼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영향 안 줘. 그냥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가는 거야. 그런데 조절 변수는 빼면은 그게 없어지면은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가 성립이 잘 안 된다 그랬었죠? 자, 그렇게 구분하라 그랬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가설 설정부터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 예. 너만 재밌다고 얘기하시죠. 너만 재밌다고, 그죠? 예. 저만 재밌어요. 예.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